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요약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 안보팀의 키워드는 딴지를 걸지 않을 충성파입니다. 또한 대중국 강경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실무형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셈으로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일 3국이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새 스텔스 전투기 J-35A의 비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 수출용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팀 인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톱3 자리가 지명이 다 됐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세판 짜기가 신속하고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직책 인선이 8년 전 처음 당선됐을 때랑 비교해서 꽤 빠른데요. 특히 외교 안보팀 수장급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키워드는 지시를 군말 없이 이제 실행할 충성파, 대중국 매파, 그리고 40, 50대 실무 야전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때 인선에 실패한 경험에서 많이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벼르던 거겠죠.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은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예정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죠. 8년 전과 비교해서 그래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려졌고 군 경력으로는 장군, 사령관급에서 영관급 중간 간부 출신으로 바뀐 겁니다. 네. 위쪽에 있는 1기 때 인사들이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딴지의 축으로 보였을 겁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일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1기 트럼프 4년 동안 총 6명이 일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갈아치운 거죠. 이번에는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지시와 명령을 잘 수행하는 돌격대로 팀을 꾸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무장관이 될 루비오 상원의원은 대선 주자급인데요. 4년 후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놓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정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 저격수들로 요직을 채운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셀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워낙 그립, 영향력을 키워서 백악관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관련 언급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예. The job of the Secretary of State is to execute on the foreign policy set by the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think what we are going to see as a result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re likely to put Xi Jinping to engage directly with Donald Trump much more than has happen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Xi believes that he could work his magic on Donald Trump as he had done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챙길 전망입니다. 아시듯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고 또 판문점에서 이제 북측 땅을 밟아보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헬기를 타고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할 거고요. 자신이 디테일까지 챙길 가능성이 꽤 큽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후속 인사도 실무진의 인사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중요한 자리로는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그리고 국무부와 국방부, 동아태 차관부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됐다고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정황상 확인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 국무부와 우리 국정원이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파병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퍼즐이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맞춰지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어쨌든 북한군의 대우크라이나 전투 참여는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나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준비했던 대응 카드를 착착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2달 후 임기가 끝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초대형 상황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앞으로의 상황을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예. 결국 협상으로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팔을 비틀 텐데요. 압박을 가하겠죠.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영토와 안보 보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 최소 20%를 내줄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할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 보장이 없으면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0년 전이죠. 1994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합의를 해준 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싹 다 내주는 대신에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는 합의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침공을 네. 받았으니까요. 2014년과 15년에 러시아와 휴전을 했는데도 이것도 깨졌지 않습니까? 다시 침공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나토 가입이 최선의 안전 보장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이걸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중재를 하려 할 텐데요. 24시간을 운운했지만 이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풀기가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네, 트럼프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인데요. 미 대선 전후로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페루를 방문 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참석해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긴 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 변화, 온도차가 다소 느껴지긴 합니다. 대선 전엔 한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 파병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죠. 하지만 미국은 한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엔 오히려 미국에 발벗고 나서서 이 심각성을 설파하고 있고요. 반면 우리 정부는 미온적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간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레드라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기준점이라고 명확히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마당에 우크라이나의 무기나 참관단을 선뜻 보내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딜레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고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최근 미국 안보당국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크링크라고 해서 CRINK, 그러니까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들의 군사 협력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아시듯이 북중러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키우고 있고 이란까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도 미국도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맞춤형 조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은 올해 2번째 다영역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사흘간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열렸는데요. 공중훈련,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잠수함전 연습 등 다영역 훈련으로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죠. 특히 이번엔 미국의 항공모함 조시 워싱턴호가 7년간의 이제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와서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용 버전인 F-35C 탑재를 위해 개조도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전투기 편대가 최초로 별도로 공동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간 미국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어모 비행을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전투기가 따로 훈련한 건 처음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최근 업그레이드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반영하는 거로 봐야겠습니다. 네, 중국도 항공모함 탑재용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에어쇼에서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35A 비행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J-20에 이어서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기종입니다. 미국처럼 항공모함 이착륙을 위한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인 한정판 F-22 그리고 보급형 F-35의 대항마인 셈입니다. 한편 이번 에어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위 서기 전 국방장관이죠. 이 인물이 참석해서 중러 간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의 첫 해외 시연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공이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력은 물론 첨단 재래식 전력을 뽐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현실화로 경제 통상뿐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야말로 국익을 위한 거래 기술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